앞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 어떤 방향성이 있게 될지 두 분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죠. 장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상황이 굉장히 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르면 오늘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이제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혐의는 총 5개였고요. 일단은 혐의들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이제 청구가 됐는데요. 그동안 몇 달 동안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곧 이루어질 거다라는 보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 FC 관련해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이루어졌고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미 2차례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 관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여러 분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하셨던 것 같은 혐의가 인정이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제3자 뇌물죄이고요. 대장동 관련해서는 배임죄라든지 부패방지법 이런 이제 어려운 혐의들이 들어가 있지만 결국 본질은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 민간업자들과 유착돼서 성남시장으로서 그 민간업자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그런 혐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온 혐의들에 대해서 장진영 변호사 저희가 생각했던 정도의 혐의다라고 보십니까? 오늘 그 구속영장 청구된 혐의의 핵심은 대장동의 이제 배임,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의 뇌물, 제3자 뇌물, 그게 이제 핵심이 될 테고요. 그 이외에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패방지법, 또 범죄은닉 수집 이런 것들은 이제 범죄 수익 은닉 이런 혐의들은 좀 부차적인 그런 거고 역시 이제 배임과 뇌물 이게 가장 중요한 범죄 혐의인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사와 보도 그리고 검찰의 수사 내용들이 알려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충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이미 이제 무르익은 그런 사건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찍 청구됐다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배임 혐의 액수입니다. 액수가 이제 4,800억 원이 이제 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수사 초기에 산정된 액수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넘어선 건데 이렇게 늘어난 배경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를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배임 액수가 늘어났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데요. 이 대장동 관련된 공익환수액 자체를 이재명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수익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5,500억이 넘는 금액을 성남 시민들을 위해 환수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성남시에게 그 공익으로 환수된 부분은 1,800억 정도밖에는 1,100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동 일당들이 결국에는 부정한 수익을 얻었다라는 이제 분석이라고 봐야 될 건데요. 특히 이제 제일공단을 공원화하는 부분이라든지 터널 비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부분은 모두 다 성남 시민들을 위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으로 환수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 검찰에서는 그 대장동 일당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의 측면이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성남시의 공익 환수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좀 법적으로 좀 쟁점이 다퉈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 액수는 일단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4,895억 원으로 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질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배임이라는 혐의 자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과 유착되어서 부정한 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혐의인 것인데 그러면 성남시에 어떻게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민간업자들에게는 어떻게 이익을 몰아줬는지 그 이익 액수, 즉 배임 액수가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다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도 이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산정하는 액수가 굉장히 좀 크게 잡히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오늘 구속영장 청구의 혐의의 핵심은 아까 이제 뇌물하고 배임 말씀드렸잖아요. 이 뇌물하고 배임 액수가 이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배임 액수가 이제 4,895억이고
뇌물이 133억인가로 아까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성남 FC 사건이 160억 원 정도의 금품이 오간 그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 중에 이제 뇌물 액수를 133억으로 그렇게 이제 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배임죄는 이 대장동 일당이 거둔 수익을 7,880억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배임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는 배임 혐의의 액수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어제부터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그것을 4,895억으로 이제 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뭐 공소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공익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5천억대인데 그 5천억대하고 비슷한 금액이 배임 금액으로 이제 산정이 됐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임 액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7,880억을 일당들이 수익을 취했는데 예. 그 중에서 왜 4,800억을 배임으로 받느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사건에서도 50억 원이 건너갔는데, 아들한테 50억 원을 건너갔는데 기소가 된 것이 이제 20억, 그 절반 정도가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총 이득액 중에 이런저런 것들을 빼고 순수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얼마를 몰아줄 것이냐, 얼마로 그 배임을 인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그 1차 대장동 수사에서 651억으로 봤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에 8배 정도가 그렇죠. 된 거죠. 7, 8배가 됐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른 대장동 그 일당들 개개 구성원들을 총지휘하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 예. 그리고 기획자로서 다른 대장동 일당 개개인이 취득한 이득, 예, 이것을 포괄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은 예. 다른 일당들보다 훨씬 더 큰 배임 액수가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시각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본 시각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결국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다는 점을 검찰은 크게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배임의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라고 검찰은 보는 거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입증할 수 있을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배임이라는 혐의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 그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이라는 것은 결국 임무를 배신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어떤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려고 했던, 임무에 위배하려고 했던 그 고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검찰로서는 그 배임의 고의라는 것이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들이나 객관적인 증거들을 놓고 그 배임의 고의를 추정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안에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그 성남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결재권자가 본인도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민간 업자들에게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임의 고의가 넉넉히 추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뭐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다던가, 또는 그 민간 유착과 관련된 어떤 편의를 제공받았다든가 뭐 이런 거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왜 그러면 성남시장으로서 민간에게는 이런 7,886억 원이나 되는 이익을 몰아줬었는지 그 계기나 동기를 입증을 해야 될 텐데요. 예. 그것 때문에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이 천화동인 1호의 그 지분이었던 428억이 결국 이재명 대표 측이었다라는 것으로 그 연결고리를 삼았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즉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이라는 뇌물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동기로 해서 배임의 어떤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입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알려진 바와 같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428억 그 뇌물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천화동인 1호에 대한 혐의는 적시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그 428억을 그 지분으로 약속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역시 미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영장에 넣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배임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찰로서도 많이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이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영장은 사실은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제 수사팀의 의견을 이제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이게 이제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사안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사안 때문이라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가 예.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네, 처음 있는 일이죠.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정말 중대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주 이례적이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최종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칠 텐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검찰 내에서 중요한 정치인이나 중요 사건에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되고 결재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이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어떤 부분들을 그럼 여기서는 좀 더 오늘은 눈여겨봤겠습니까?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법상에서 그 하위 검사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고받고 실제로 지휘 감독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신병 처리를 하는, 즉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을 당연히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원석 총장으로서도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여부, 그다음에 한다고 한다면 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요. 결국에는 청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 오전에 이제 청구가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로서는 사실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만약에라도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 동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자신감의 표현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올 수 있는데요.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인 것이,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 것인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일단 다수당인 관계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이미 국회 단계에서 그 법원까지도 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정치적인 부담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많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구속영장이 과연 법원에서 심사를 받게 될지 말지는 뭐 국회에 달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검찰로서는 적어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한시름을 놓고 청구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검찰총장 입장 낸 것은 불법 정경 유착, 이건 지역 토착 비리 극히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검찰총장이 고민이 있었을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장 변호사인데 검찰에서는 확신이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렇습니다. 이런 중대 사안이고 또 피의자가 제1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 제1야당이 그냥 제1야당도 아니고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이죠. 근데 그런 제1야당의 당수를 상대로 그냥 수사도 아니고 구속영장까지 친다라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 자체가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예. 뭐 소환 조사 한번 하는 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뭐 그 소환 검찰 출석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모든 예. 검찰청에서 피의자들이 출석하는 게 뭐 하루에도 수천 건에 달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한 번 소환하는 것도 모든 언론들의 관심이 쏟아질 만큼 그만큼 예. 이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탄탄한 증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것은 상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만큼 예. 자신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진행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대장동 관련해서는 배임 그리고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성남시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서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혐의가 적용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성남시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자료를 개발 자료를 업자들한테 이제 미리 흘려서 흘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천대유가 포함된 그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이 사업자로 낙점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외부에다가 제공을 했다. 이것이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임과 뇌물죄보다 중요한 죄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범죄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기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뭐 배임이라든지 뭐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유착해서 부정한 이익을 민간에게 준다는 것인데요. 일단 배임 액수도 4,895억 원인 게 이게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그럼 이 4,800억을 뭐 이재명 대표가 가져갔다는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사실 그것이 아니고 이 4,800억을 결국 대장동 민간업자가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배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왜 민간업자에게 4,800억을 몰아줬을까? 그 동기나 고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도 뭔가 본인이 취할 이득이 있다라든지 본인이 그 과정에서 뭔가 계기나 동기가 있어야 그렇게 배임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 결재권자가 이 민간업자들과 유착할 만한 동기라든지 또는 그 관련돼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입증해내야만 배임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측이 뭐 연결됐다라고 그동안 의심을 삼아왔던 428억을 뇌물을 약속을 받았다는 부분은 이번에 영장 청구에 들어가지 못한 걸로 봐서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 온 것처럼 10원 한 장, 사탕 하나를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받은 바가 없다는 말과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사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다면 도대체 왜 검찰 얘기처럼 대장동 일당들이 4,800억을 가져가게 해줬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428억 이 뇌물 약속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녹취록에 나왔고 438억에서 뭐 10억 원을 빼고 뭐 그런 계산 방법들도 이렇게 나왔었던 내용인데 네. 이번에는 영장 청구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진영 변호사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428억이 이번 영장에서 빠진 이유는 그 주인이 누구냐에 관련된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앞으로도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김만배 그 428억의 주인이 지금 이제 김만배 씨가 자기 거다라고 지금 천화동인 1호의 네. 지분 아닙니까? 그 수익금을 주인은 자기 거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만배 진술의 변화나 아니면 다른 이제 증거가 필요한데 앞으로도 이제 검찰에서는 그걸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장 변호사님이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배임 행위를 범했을 동기가 뭐냐?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428억뿐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검찰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성남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관련된 정치적 이득 이거 제1공단이 공원화만 되면 나머지는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대장동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대장동 일당들한테 몰아줬다. 그럼으로써 이제 본인이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그 배임 행위의 배경이나 아니면 범죄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돼서 오늘 아마 영장 청구가 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428억의 주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범죄 동기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성남 FC 후원금 133억의 뇌물을 이제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이제 전달이 됐다라고 이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뭐 이 부분도 뭐 꾸준하게 얘기는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적용이 되겠습니까? 결국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본인이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뇌물은 다만 본인 말고 성남 FC라고 하는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라는 혐의인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 부정 청탁과 그 돈을 주게 됐다는 그 뇌물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성남 FC가 광고비를 받은 것은 그 기업들과의 적법한 광고 계약에 의한 광고비였을 뿐이지 어떤 그 민원이라든지 뭐 용도 변경 허가와 같은 그런 기업들의 어떤 민원들과 전혀 대가성이 없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검찰이 그 대가성을 좀 앞으로 수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좀 이 사건과는 별개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무죄가 났던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예.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것을 아버지와는 별개의 개체로 보았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검찰은 그때는 왜 제3자 뇌물죄를 검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그 결혼을 해서 독립된 어떤 경제 생활을 하고 네.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들에 대해서는 제3자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50억을 아들에게 준 것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제3자 뇌물죄 혐의도 분명히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해놓고 이 성남 FC 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과연 공정한 수사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임만큼이나 이제 제3자 뇌물죄 역시 참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들 알고 있는데 일단 적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거다라는 것들은 뭐 오래전부터 예측이 됐던 내용입니다. 예. 이제 그 입증이 얼만큼 가능하냐라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그 구조는 이제 제3자 뇌물죄의 구조와 딱 들어맞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가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 이익은 이제 제3자가 취했더라도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득은 제3자가 취했더라도 이 범죄에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도 이제 그 성남 FC를 제대로 이제 그 활성화시키고 살려냈다라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자산 이런 것들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그 제3자 뇌물죄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이득이 귀속됐다, 금전적인 이득이 귀속됐다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 자기는 돈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제3자 뇌물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변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 변호사님 그 곽상도 뇌물죄 무죄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그 사건에서 왜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이 드는데 그 곽상도 사건을 기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그 문재인 정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이제 이정수 검찰청 검사장 이 팀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동 사건 또는 이제 성남 FC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판단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뭐 국회 뭐 이미 뭐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만 뭐 바쁘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과정들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으니까요. 법원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것을 이제 법무부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럼 결국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지난번 농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 관련된 설명을 했듯이 똑같이 이번에도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도 또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법원에서 심사를 받을지 말지가 좀 정해지게 될 텐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오후 정도에 의총을 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 의총 과정에서도 전 개인적으로 당론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당론으로 부결 의견을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또 강경한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긴 한데요. 이것은 사실 무기명 투표의 취지를 또 생각해 본다면 또 의원들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양심과 어떤 판단에 맡겨서 자유롭게 투표를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부결이라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민심이기 때문에요. 또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가 이 특혜들을 이루어주고 있구나라는 또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의총에서 자유롭게 의원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에는 무기명으로 자유롭게 좀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부결되면 그냥 영장 실질 심사 없이 바로 기각이 되는 겁니까?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은 검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체포해갖고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은. 근데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병 확보를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부결이 돼버리면 신병 확보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절차도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가정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장 변호사님께서는 좀 수사에 힘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런 경우 이제 검찰은 어떤 전략을 좀 갖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보통 수사에서 힘이 빠진다, 영장과 관련한 힘이 빠진다는 것은 이제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판사가 기각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수사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질문한 것은 만약에 이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가지고 체포가 된 상태에서 실질 심사까지 갔는데 이제 부결이 됐다. 영장이 기각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건데 지금 뭐 정치적인 현상을 보면 우리가 국회에서 이게 체포동의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결을 좀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까지 법원의 영장 심사를 예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검찰이 뭐 동력을 상실한다. 그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기각이기 때문에요. 네. 그 일자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본회의가 이제 예정되는 게 24일이고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제 표결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날짜를 보면은 25일, 26일, 뭐 27일 요 사이가 이제 될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연기가 뭐 어떤 이유로든 만약에 된다면 이게 3월로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24시간, 72시간 안에 이제 표결하기는 돼 있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시한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자동 폐기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본회의에서 어쨌든 열릴 수밖에 그 표결을 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결국에 그런 취지를 본다라고 하면 2월을 넘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예. 물론 이것이 3월로 넘어간다고 해서 저는 시기상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뭐 본회의 일정을 조절해서 뒤로 미루는 모습 자체는 또 국민 여론들을 생각했을 때는 더 좋고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분야와 관련돼서는 차라리 대면을 해서 빨리 표결에 붙이는 것이 저는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부결이 되더라도 결국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 두려워할 것은 민심인 것이거든요. 그 민심,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혜에 대해서 또 눈촉이 따가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그리고 민주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어떤 검찰의 수사와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런 부분들이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보복 수사인 것이고 정적 제거를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설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 훨씬 더 필요해 보입니다. 특권 내려놓기를 이제 꾸준하게 주장해왔던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불거지기 전에 뭐 직접 영장 실질 심사를 가서 받는 건 어떠냐라는 일부의 의견을 내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진행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께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본인이 직접 내려놓고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가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불체포 특권이라는 부분 자체를 다 내려놓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것과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이 부분을 포기하겠다라는 부분은
물론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겠지만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수사의 불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아직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 체포동의안을 바로 가결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말씀하시죠. 네. 아니, 민주당을 보기에 제가 보기에 참 좀 안쓰러운 게 이게 제1야당에 대한 대표고 저 공격이고 야당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된 다음에 비로소 이 수사가 개시가 돼가지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진행이 돼 왔고 뭐 그때는 이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표가 되기 전부터도 혐의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사람 당대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리스크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자초한 거죠. 앞뒤가 거꾸로 된 거죠. 그렇게 그런 사람을 대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대표를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전 민주당이 굉장히 그 존폐 위기까지 본인들을 스스로 쳐넣는 그런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당론 그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당론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것은 정말 최악의 만약에 당론으로 결정하게 되면 본인들이 얘기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당론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런 자기 부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본인들의 신뢰를 완전히 본인들이 스스로 저버리는 그런 아주 악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실 이게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라고 하기에는 이제 노웅래 전 의원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도 부결이 이미 한번 됐었던 사안이고 지금 이것도 어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당론 채택 이 부분은 전략위원회에서 아예 보고서가 올라갔었던 내용 안에 속해져 있다고도 네. 전해지거든요. 장준영 변호사의 비판에 대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장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장동 관련된 것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인 예.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작년 7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시고 그 이후에 검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검사들이 교체되고 이제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요. 작년 7월에 이 대장동 일당 수사 검사 팀들이 전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수사는 방향을 틀어서 이재명 대표 측과 관련된 어떤 정치 자금이라든지 부정한 자금 쪽으로 수사가 방향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이 구속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어떤 수사의 방향이 전체가 틀어지는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과연 이 대장동 일당과 관련돼서 그동안 제기해왔던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얼마큼 진행이 된다라는 우려랄까 의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검사 인사를 하시고 난 후부터 바뀐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과연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원론적으로 수사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다라는 답변밖에 없었거든요. 그 결과가 얼마 전에 있었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였습니다. 그러면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사가 야당 대표에 한정돼서 뭔가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먼지털기식 수사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도 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 이야기에서요. 이제 국회로 와서 체포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노웅래 의원 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었다라고 했는데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들 나오겠습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이제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 덕분에 부결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건 좀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관련된 체포동의안의 설명도 듣고 또 노웅래 의원의 어떤 이야기도 들은 후에 다 자신들의 어떤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를 했다고 생각을 들고요. 물론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이야기들
돈 봉투를 받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라는 식으로 너무 어떻게 보면 수사 검사로서 할 법한 너무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게 부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의 결국 구속의 필요성을 장관이 나와서 설명할 때 지난번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농내 의원의 어떤 그 돈 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처럼 지금까지 혹시 언론에 나오지 않은 증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증거들을 국회에서 직접 설명할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표결에는 오히려 뭐 안 좋게 작용을 했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이 내용이 이제 다 보도가 될 것이고 또 모든 국민들이 또 볼 것인데 대상이 이제는 그 하나의 의원이 아니라 이제 현직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난 이제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체포동의안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했던 것보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제 그것을 오히려 이제 왜 그렇게 잘못했다는 식으로 민주당에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것을 간단하게 역대 장관들처럼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뭐 두세 줄로 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 수사에 관련된 내용을 피의사실 공표의 수준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그게 국회나 국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볼지 저는 뭐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후자의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서 야당을 탄압한다라는 프레임을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게 구속이 불가피합니다라는 것을 더 소상히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더 소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사 상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립니다. 사실 이 상황을 백현동, 정자동 이런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성남FC랑 병합해서 대장동이 이렇게 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백현동, 정자동 관련한 수사들 진행이 될 텐데 네. 또 영장이 새로 또 청구가 된다거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까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 생각도 궁금한데요. 일단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일단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소를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성남FC 건과 대장동 건을 가지고 묶어서 함께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건과는 별도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이나 정자동 사건도 같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수사는 별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또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쌍방울 관련된 또 수사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사들도 다 각각 그 다른 수사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수사 상황에 맞춰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소환 통보가 올 가능성이 높고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계속 그런 식으로 소환 그리고 뭐 혹시 있을 영장 청구까지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사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은 맞겠지만 적어도 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또 민생 해결이라든지 현안들이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인데 사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표적 수사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수사만 하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체포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국회에 오기
오게 된다면 야당으로서는 과연 국회 내에서 협치라든지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왜 민주당이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득을 하는 작업, 그리고 국민들께 이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이 입장을 설득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내용을. 이제 기소는 이제 정해진 수순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될 텐데, 이제 불구속, 만약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불구속 기소가 되겠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바쁠 겁니다. 예. 백현동 수사, 이제 이게 지금 중앙지검으로 왔는데, 예. 중앙지검에도 나가야 되고, 수원지검에도 나가야 되고, 그죠? 예. 또 성남지청에도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사기관에도 들락거려야 되고, 법원에도 나가야 됩니다, 이제. 재판을 받으러. 자, 이게 이제 제1야당의 대표가 그런 모습들이 자꾸 이제 눈에 띄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생은 누가 책임이겠습니까? 야당도 국정 파트너로서 민생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소가 되면 그런 절차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 당원을 바꿔가지고 기소가 되면 원래 이제 당원권 정지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네.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징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놨는데, 그 부분에 관한 아마 논의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당원권 정지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기소가 된 이후 국면에서는 지금도 이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이 그 안에 좀 있지 않습니까? 기소가 된 이후에는 그 의견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당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그런 논란에 빠져들지 않도록,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본인이 결단을 해서 내가 나중에 당당하게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하고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진짜 그 선공 후사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병합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은 이제 다 각각 이제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중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이제 대검에서 몰아서 특수수사처를 설치하든지, 예전 같은 중수부가 있으면 이제 그런 데 다 몰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쪼개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각 문재인 친 검사들이 배치돼 있는 검찰청에다가 이 사건을 쪼개서 그렇게 이제 사건을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들이 잘 안 됐던 건데, 이제사 그런 것들은 중앙지검으로 모으고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쪼개진 것 자체가 이제 이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의도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 두 분의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